재판장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검사, 당신은 이 사건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고인의 아들입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이고 피고인석의 여인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수야, 살아있었구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겨울, 인천 변두리 철거촌의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찬바람이 몰아치고 낡은 판잣집들 사이에서 간신히 새어나오는 불빛마저 희미했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선영은 27의 나이에 이미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등이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기 전 아침 일찍 일어나 아기 기저귀를 빨고 물을 길어오는 게 그녀의 일과였죠. 갓 태어난 아들 현수는 작은 요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예뻤지만 그 예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해. 선영은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도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독엔 바닥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버는 돈보다 술에 쓰는 돈이 더 많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선영은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어디로 갈 곳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선영이 이 동네로 시집 온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24살에 중매로 만난 남편은 처음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일용직이지만 성실하게 일한다고 했고 웃는 얼굴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돈을 벌어오기보다는 노름판에서 날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선영은 임신 중에도 남편의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날도 있었고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온 적도 있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잠잠하다가 다시 똑같이 돌아왔고 선영은 그저 참고 살았습니다. 현수가 태어난 날 선영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술자리에 있다며 오지 않았죠.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선영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현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구나.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잠깐 아이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아들이면 뭐해? 먹일 돈이 어딨는데? 그 한마디에 선영의 가슴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인데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날부터 혼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를 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며 모유를 먹였고 기저귀를 살 돈이 없어 헝겊을 빨아가며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또다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온 그는 선영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밥이 없어? 이 집에서 넌 뭘 하는 거야?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밥을 지을 쌀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화가 난 듯 탁자를 발로 걷어찼고 현수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아이를 안아달랬지만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애 때문에 돈이 더 들어. 애를 어디 맡기든지 해.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이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현수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품팔이 일을 나가려 했지만 갓난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자기 형편이 어려워 도와줄 여유가 없었죠. 선영은 매일 밤 현수를 안고 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아이와 함께 있으면 현수마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선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건 아이를 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으면 현수는 더 위험해. 차라리 보육원에 맡기면 밥도 먹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 거야.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현수를 품에 안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선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인천 동구에 있는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이곳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선영은 보육원 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현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작은 담요 안에서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내 아이 곁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찾으러 올게. 사랑한다.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선영은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선영은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현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육원 문이 열리고 한 직원이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직원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선영이 남긴 그 짧은 문장 속에는 한 어머니의 절박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현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반드시 다시 찾으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선영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아이를 찾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현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그녀의 가슴 속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20년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선영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52살이 된 선영은 인천 변두리의 낡은 여관에서 세탁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욱 굽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여관 지하 세탁실로 내려가 손님들이 맡긴 빨래를 삶고 말리고 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살자. 그냥 하루만 더. 선영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현수를 버린 그날 이후 선영의 삶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현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영은 몇 번이고 보육원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남편은 여전히 술과 폭력을 반복했고 선영은 그 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갈 곳이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세탁실 일을 마치고 여관 옆 작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에 와 있었고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달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라면을 끓였습니다. 여보, 밥 됐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상을 차려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더니 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라면? 미안해요. 오늘 재료가 없어서. 재료가 없으면 사와야지. 넌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남편은 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라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선영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남편은 일어나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남편은 선영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선영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선영을 벽으로 밀어붙였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피가 흘렀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선영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욱 거세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세게 밀려난 남편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의 머리가 벽 모서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선영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다가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선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신고하면 자신이 체포될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떡하지? 선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남편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고 결국 멈췄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죽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손에 묻은 피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내 손이 사람을 잃게 했구나.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를 버린 것도 자신의 손이었고 이제는 남편마저 자신의 손으로 잃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이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그대로 앉아 있었고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들어요. 경찰이 소리쳤지만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선영을 체포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밀었어요. 살인 의도는 없었지만 제가 밀었어요. 선영은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에 불빛이 지나갔지만 선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현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너를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살인자가 되었어.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그녀와 현수를 다시 만나게 할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경찰서에 도착한 선영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물었고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저를 때렸어요. 숨이 막혀서 본능적으로 밀었고 남편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선영은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좁은 독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영의 사건은 서울지검으로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맡게 된 검사의 이름은 강현수였습니다. 서울지검 형사부 복도는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검사들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서류 뭉치를 든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오갔습니다. 그 가운데 강현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며 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32살의 현수는 최근 형사부로 승진한 신임 검사였습니다. 법무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지방검찰청에서 3년간 근무한 뒤 서울지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동료들은 현수를 능력있고 냉철한 검사로 평가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때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만을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현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인천 동구 사랑이 집 보육원에서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현수는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밤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울었고 다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공부에 매진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습니다. 현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이 누구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현수는 과거를 묻고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현수는 책상 위에 쌓인 새 사건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사기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까지 다양한 케이스가 배당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중 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피의자 김선영, 배우자 살해 혐의. 현수는 무심코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건 개요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폭력이 동반된 살인 사건이었고 피의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사건 경위, 증거 목록 등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끝부분에 적힌 한 줄이 현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생지 인천 동구 사랑이 집 보육원.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육원? 그것도 사랑이 집 보육원? 현수는 다시 한번 그 줄을 읽었습니다. 분명 그곳은 자신이 자란 바로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이건 우연일까? 하지만 같은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육원은 많은 아이들을 돌봤고 그중 한 명의 가족이 범죄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덮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현수는 파일 속 피의자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52살의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매가 낯익었고 입술의 모양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현수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피의자의 과거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결혼 기록, 주거 이력, 직업 변동 내역 등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현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3년 인천 동구 사랑이 집 보육원 앞에서 영아 유기 사건 관련 조사받음. 현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93년? 그건 자신이 보육원에 맡겨진 해였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더 자세한 기록이 있을까 찾아봤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단지 조사만 받았고 기소되지 않았다는 기록만 있었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이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같은 보육원, 같은 시기라는 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현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의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눈매가 닮았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매와 저 여인의 눈매가 비슷하다는 것을요. 이건 운명인가?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검사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직 법과 증거만을 따라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수는 그 원칙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약 저 여인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수는 서류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검사는 감정 갖지 말라 했지. 하지만 이건 운명 아닌가.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기로, 그리고 만약 저 여인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현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를 들었습니다. 구치소에 피의자 김선영 면담 신청합니다. 오늘 오후로 잡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그 여인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현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버린 어머니일까? 오후 2시 현수는 구치소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현수는 계속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피의자를 만났지만 오늘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면담실 문 앞에 서자 교도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또 다른 의자가 보였고 그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영이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선영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의자 김선영,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김선영 맞습니까? 예. 선영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현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어린 시절 꿈속에서 들었던 자장가 같은 목소리. 현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물었습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기록하며 선영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 고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눈매, 입술, 그리고 얼굴 윤곽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도 현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영은 현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현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선영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피의자 김선영, 배우자 살해 혐의를 인정합니까? 예. 살인 의도는 없었지만 제가 밀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영은 천천히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일, 폭력을 당한 일, 본능적으로 밀어낸 일, 그리고 남편이 벽에 부딪혀 쓰러진 일까지.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기록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엔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도 달라지는 게 없었고 오히려 더 심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현수는 다음 질문을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피의자,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선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피의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버렸습니다.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언제 버리셨습니까? 1993년 겨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디에 버리셨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인천 동구 사랑이 집 보육원 앞이었습니다.
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랑의 집 보육원. 자신이 자란 바로 그곳. 현수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도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현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검사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현수는 평정을 유지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선영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먹일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폭력적이었고 저는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아이마저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다시 찾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매일 밤 그 아이 생각하며 울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의자,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현수였습니다. 현수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고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뒤돌아봤습니다. 목소리 기억 속 그 자장가와 똑같네요. 현수는 그 말을 남기고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현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검사는 감정 갖지 말라 했지. 하지만 이건 운명 아닌가. 그날 밤 현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현수는 책상 위에 쌓인 사건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선영의 사건 기록,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 증거 목록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현수는 검사로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법과 증거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면담실에서 마주한 그 여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현장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좁은 쪽방, 쓰러진 남편, 벽에 묻은 혈흔, 깨진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현수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찍힌 손자국이었습니다. 혈흔 옆에 누군가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증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손자국에서 채취한 지문은 분석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서울지검 강현수 검사입니다. 김선영 사건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벽에 찍힌 손자국 지문 분석 결과 나왔습니까? 잠시 후 담당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분석 결과 나왔는데 피의자 김선영의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피의자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 겁니까? 사망자 본인의 지문이었습니다. 아마 넘어지면서 벽을 짚은 것 같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손자국의 위치를 보니 남편이 뒤로 넘어지면서 균형을 잡으려
벽을 짚은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선영이 의도적으로 밀어서 죽인 게 아니라 정말로 본능적인 방어였다는 증거였습니다. 현수는 다음으로 부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사망 시각은 밤 11시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수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 혈중 알코올 농도 0.36%. 현수는 놀랐습니다. 0.36%면 만취 상태를 넘어 의식을 잃을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술을 마신 사람이라면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즉, 선영이 밀었을 때 남편은 저항할 힘도 없었고 균형을 잡을 수도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수는 펜을 들고 메모를 했습니다. 피해자 만취 상태, 피의자 손자국 없음, 본능적 방어 가능성 높음. 현수는 다시 증거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 없음. 현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만약 선영이 남편과 몸싸움을 했다면 남편의 손톱 밑에서 선영의 피부 조직이나 DNA가 검출되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편이 선영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선영의 진술대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본능적으로 밀어낸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들이 모두 선영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였습니다. 현수는 확신했습니다. 정당방위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다. 현수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소 보류 요청이라는 제목을 입력하고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현장 증거, 부검 보고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등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현수는 출력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부장 검사실로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백 부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김선영 사건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아, 강 검사. 앉게. 현수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백 부장은 보고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백 부장은 보고서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검사, 이 사건 기소 보류를 요청한다고? 예, 부장님.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정당방위로 판단됩니다. 백 부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정폭력? 증거가 불충분하네. 피의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해. 하지만 부장님, 현장 증거와 부검 결과가 모두 피의자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그래도 안 돼. 배우자를 죽였으면 살인이야. 정당방위 주장은 법정에서 하라고 해. 우리는 기소해야 해.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이건 명백한 정당방위입니다. 기소하면 안 됩니다. 백 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검사, 자네 이 사건에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 아닌가? 검사는 감정을 배제하고 법만 따라야 해. 이 사건은 기소해.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장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그녀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 검사. 현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검사로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검사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 현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기소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현수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과거 가정폭력 신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이웃 증언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현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시 조사하기로. 공식적인 재조사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현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새벽 5시 현수는 인천 변두리의 낡은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관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현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여관 주인에게 연락해 사건 현장이었던 쪽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그 방은 아직 손을 안 댔어요. 경찰이 조사하고 그대로 두라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현수는 2층으로 올라가 쪽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현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사건 당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먼저 남편이 쓰러진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분필로 표시된 시신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주변을 자세히 봤습니다. 벽 모서리에 묻은 혈흔을 보니 남편이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영이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남편이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진 결과였습니다. 현수는 일어서서 방 안을 더 둘러봤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보니 낡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선영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방 구석에 놓인 작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몇 벌 걸려 있었고 밑에는 낡은 신발 몇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옷장 안을 살피다가 문득 벽 틈새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널 버렸지만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 매일 밤 내 얼굴을 떠올리며 울었고 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했어. 엄마는 너를 지켜주지 못한 나쁜 사람이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하지만 엄마는 널 사랑해.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가 오면 엄마는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야. 현수야, 엄마를 용서해줘. 사랑한다.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현수가 17살이던 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종이는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선영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현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머니였구나.
현수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원망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영도 똑같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요. 현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선영이 아들을 평생 그리워했다는 증거.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어머니였다는 증거. 현수는 방을 나서며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이 좁고 낡은 방에서 선영은 25년을 버텼습니다. 폭력과 가난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간을 나선 현수는 차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햇살이 떠오르며 편지를 비쳤습니다. 현수는 편지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머니였다면 난 무엇을 기소하려 했던 거지?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반드시 무죄로 만들겠다고. 선영은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던 어머니였습니다. 현수는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수는 사무실에 도착해 편지를 증거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김선영은 가정폭력의 장기 피해자로 사건 당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현장 증거와 부검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며 추가로 발견된 편지는 피의자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온 선량한 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소는 부당합니다. 현수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사본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현수는 다시 부장 검사실로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백 부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강 검사, 재조사 허가도 없이 현장에 갔다 왔나? 예, 부장님. 하지만 이 증거를 보시면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현수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백 부장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백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정상 참작 자료로 쓸 수 있겠지만 기소를 막을 증거는 아니야. 하지만 부장님, 강 검사, 자네 이 사건 피의자와 무슨 관계야?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백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한다. 끝이야. 현수는 주먹을 쥐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 내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어. 한 달 후 재판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웠고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가정폭력 살인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검사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현수는 검사로서 이 법정에 섰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형식상 기소는 되었지만 현수는 오히려 선영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동료 검사들은 현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의 인도를 받으며 피고인석으로 향하는 선영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현수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도 현수를 보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년의 여성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사건 번호를 호명했습니다. 피고인 김선영, 배우자 살해 사건. 검사, 먼저 공소 사실을 진술하시죠. 현수는 일어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인 김선영이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듯한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김선영은 25년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만취한 배우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방어했을 뿐입니다. 현장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정당방위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현수를 주시하며 물었습니다. 검사, 지금 피고인을 변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죠. 현수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 과거 가정폭력 신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 편지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수년 전에 쓴 편지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현수는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재판장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 편지를 쓴 게 맞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재판장님. 왜 이런 편지를 썼습니까?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버린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육원에 맡긴 뒤 매일 밤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속에서도 살아남으려 애썼습니다. 사건 당일도 단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현수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검사, 당신은 이 사건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현수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도 현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들입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도 놀란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993년 겨울, 저는 인천 동구 사랑이 집 보육원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제 이름은 강현수입니다. 피고인 김선영은 저를 버린 어머니입니다. 선영이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야, 살아있었구나.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수도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현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똑같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평생 저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검사의 진술 들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선영은 말했습니다. 검사님, 아니,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얼굴을 떠올리며 살았어.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현수는 자리에 앉아 선영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영은 뒤돌아보며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법원 건물을 비췄습니다. 현수는 일찍 법원에 도착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현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불안했고 선영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방청객이 모였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검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변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수는 검사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보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피고인석에 앉으며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도 선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펼치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선영, 배우자 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선영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교도관이 선영을 부축했습니다. 선영은 재판장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김선영이 사건 당일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현장 증거와 부검 결과 그리고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선영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현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깊은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선영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주었고 선영은 손목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안에서 마주 섰습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밖으로 나가실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앞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가 그쳤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현수와 선영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현수는 선영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야, 검사님이 아니라 아들아. 이제 뭐라 불러야 하니?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단어.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라고요.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을 뻗어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잡은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버린 것도 지켜주지 못한 것도 엄마가 다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제 알아요. 엄마도 저만큼 힘들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25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현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다.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현수는 선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어때요? 제 집이 넓지는 않지만 엄마 방 하나는 있어요. 선영은 놀라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엄마 같은 사람을. 당연하죠. 엄마잖아요. 선영은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소했지만 진실은 당신을 구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야 구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현수는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엄마. 선영은 현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광장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새들이 지저귀했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이렇게라도 내 아들을 돌려보냈구나. 현수는 선영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는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용서로 치유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떨어진 적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선영과 현수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